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인구 절벽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전투부대 현역 군인은 35만 명 선을 유지하고 15만 명은 민간 외주화를 통해 50만 병력을 유지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안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후방 경계근무와 같은 비전투 분야는 군무원을 비롯한 민간 인력과 상비 예비군 등에 전부 외주화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급식이나 수송 같은 분야에선 이미 민간 역량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며 경기도 평택에 주둔한 주한미군도 이런 업무는 다 외주화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 전원이 사건을 마치고 원대 복귀를 요청한 가운데 민주당은 집단 항명 하극상은 징계 사유를 넘어 처벌 대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찰청을 해체하는 데 당연한 것 아니냐며 민주당의 종교단체 동원 의혹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다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특검 검사들의 복귀 요청, 검찰개혁 후폭풍이라고 봐도 되겠죠? 네,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 조직법 개편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어제 집단 입장문이 나왔습니다. 파견 검사들은 검사의 수사권을 없애자면서 특검은 수사와 기소를 다 할 수 있는 게 모순이 있다, 혼란스럽다라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특검 수사 동력이 꺾일까 우려하며 달래기에 나서면서도 대체로 공무원 신분임을 잊지 말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입니다. 특히 당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자신의 SNS에 하극상 행태에 기가 찬다면서 지금은 내란 뒷감당을 하고 오물 청소를 해야 할 때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당의 3대 특검 대응특위는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와 집단행위 금지 조항 위반에 따른 처벌 대상이라고까지 주장했는데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검찰개혁에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이런 정황이 확인이 된다면 징계 조치 포함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검사들에게 힘을 실었습니다. 친정인 검찰청을 해체한다는데 반발하지 않을 수 있겠냐라는 건데요. 김상훈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요즘 대처를 보면 말 안 들으면 혼낸다는 윽박지르기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검사들의 행동은 특검에만 기소권과 수사권을 다 주는 이율 배반적 상황에 따른 양심적인 판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유무죄는 운수에 달렸냐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과 지귀현 판사에 대한 감사 결과, 배임죄 폐지와 4심제 도입 움직임까지 관련 이슈가 쌓이고 있어서 검찰 사법개혁은 전국 뇌관이 될 전망입니다. 네, 민주당이 특정 종교단체를 당원으로 가입시켰다는 의혹도 커지는 모양이네요. 네, 민주당 소속 서울시 의원이 특정 종교단체 신도 3,000명을 당원으로 가입시켜서 김민석 총리를 내년에 서울시장으로 밀려고 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입니다. 국민의힘은 몸통은 김 총리고 본질은 내년 지방선거를 위한 사전 선거운동이라며 고발 조치까지 나섰습니다. 시의원 한 명에 대한 꼬리 자르기에 멈춰선 안 된다며 이렇게 말했는데요.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김경 서울시 의원은 수없이 많은 꼬리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몸통은 김민석 총리인 것입니다. 민주당은 정청래 대표가 당 윤리감찰단과 서울시당에 철저한 조사를 지시한 만큼 우선 지켜보자는 입장입니다. 당 핵심 인사는 YTN과의 통화에서 대표가 발빠르게 대처함으로써 내부가 아니라 외부의 문제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정쟁으로 번질 사안도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 총리와 정 대표 간 경쟁 구도가 신속 조치에 영향을 줬을 거라는 일각의 분석에 대해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했습니다. 김 총리의 서울시장 차출설은 꾸준히 나왔고 최근엔 친명계를 중심으로 내년 당대표 경선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원내 사안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선관위원에 대한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죠.
네,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청문회에선 위 후보자의 정치 중립성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을 지내고 또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당시 후보를 공개 지지한 사람에게 선거 관리를 맡겨도 되겠냐는 건데 야당 의원 발언 들어보시죠. 어느 구단 팬입니까? 저는 롯데도 좋아하고. 지금 우리 후보자님이 만약 선거관리위원으로 되면 예. 롯데 응원단장이 심판을 보는 격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반면 여당은 100% 순수한 중립성과 독립성이 어디 있겠느냐고 반박합니다.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임명 사례를 나열하면서 처음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걸 강조했는데 역시 발언 준비돼 있습니다. 법조계에 계신 분들을 지명하다 보니까 네. 정당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활동하신 분들이 네. 선관위원으로 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과거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걸 한번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청문회가 끝나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제에 대한 현안 질의가 진행됩니다. 여기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출석할 예정인데요. 여야는 화재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 관련 질의를 이어갈 전망인데 특히 야당을 중심으로 윤 장관에 대한 경질 요구도 나올 거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네, 통일교 청탁 의혹으로 구속된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 적부심이 법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조금 뒤에는 같은 의혹으로 구속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한 구속 적부심사도 열리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안동준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네, 먼저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 적부심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법원은 오후 2시 10분부터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 적부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속 적부 심사는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 법원이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앞서 권 의원 측 변호인은 법원에 출석하면서 법정에서 잘 말씀드리겠다는 짧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권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16일 구속됐습니다. 권 의원은 구속된 이후 첫 특검의 소환 통보에 이미 다 진술했다는 취지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요. 이후 두 차례 특검에 출석했지만 조사에는 협조적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잠시 후에 한학자 총재에 대한 구속 적부 심사도 예정돼 있죠. 네, 조금 뒤인 오후 4시부터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한 구속 적부 심사도 열릴 예정입니다. 앞서 한 총재는 김건희 씨와 권성동 의원을 향한 통일교의 각종 청탁을 승인한 혐의로 지난달 23일 구속됐습니다. 한 총재 측은 앞선 특검의 소환 통보 당시 심장 질환 관련 시술을 이유로 3차례 소환에 응하지 않았는데요. 이번에도 건강상 문제를 들어 수감 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칠 걸로 보입니다. 만약 구속 적부 심사에서 재판부가 석방을 결정하면 즉시 구속영장 효력이 상실돼 다시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됩니다. 네, 오늘 시계 청탁 의혹과 관련한 참고인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네, 특검은 오전 10시부터 로봇계 수입업체 고스트 로보틱스 전 대표 공모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특검은 드론돔 대표 서성빈 씨가 로봇계 납품 사업을 대가로 김건희 씨에게 수천만 원짜리 명품 시계를 건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데요. 오늘 참고인 조사를 받는 공 씨가 대표로 있던 업체는 드론돔과 총판 계약을 맺은 곳으로 사실상 로봇계를 경호처에 납품한 곳입니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26일 고스트 로보틱스 사무실과 공 씨 주거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특검은 공 씨가 청탁에 관여하지 않았는지 서 씨와의 관련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조은석 특별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중계를 법원에 처음 신청했습니다. 특검은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복수의 국민의힘 의원을 조사했다고 밝혔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우종훈 기자. 네, 내란 특검입니다. 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의 재판, 내란 재판 중계를 신청했다고요?
그렇습니다. 특검은 서울중앙지법 제형 25형사부에 내일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22차 공판기일 중계를 신청했습니다. 지난달 26일 윤 전 대통령의 법정 모습이 공개된 재판은 특검이 추가 기소한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첫 공판이었는데요. 내란 재판과 관련해서 특검이 중계를 신청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내란 혐의 재판장인 지귀현 부장판사는 특검과 변호인 측 요청이 있으면 중계를 검토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어 법원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군사기밀과 연관된 부분이 많아서 중계 신청을 고심했던 특검은 앞으로도 국민 알 권리에 부합하는 경우 적극 신청한다는 방침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건강을 이유로 이 재판에 12차례 연속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일 재판에 출석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국민의힘 현직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서 조사를 받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특검은 오후 브리핑에서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수사를 위해서 국민의힘 현직 의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와 김용태 의원 등이 참고인 소환에 응하지 않아서 기소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고 밝힌 적은 있지만 실제 의원들을 조사했다고 언급한 건 처음입니다. 다만 누가 조사를 받았는지 알려지면 향후 조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구체적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또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언제 부를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계엄 해제 표결 당일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참고인 조사가 추가로 필요하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내일은 한 차례 불발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기소 전 증인신문 기일이 잡혀 있는데요. 한 전 대표 증인소환장은 이번에도 폐문부재, 즉 집에 없거나 문이 닫혀 있다는 사유로 전달되지 못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네, 최상병 특검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을 소환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전 비서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과 관련해서 범인 도피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전 비서관은 오전 특검에 출석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 질문에 답하지 않았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조사 업데이트 간단한 소개라도 들어가서 말씀드리고 나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네, 특검은 대통령실 인사사무를 총괄한 이 전 비서관에게 호주 대사 임명 배경과 인사 검증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특검은 당시 법무부 차관이던 심우정 전 검찰총장도 어제 조사했습니다. 특검은 주요 수사 대상인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과 또 호주 대사 임명 의혹과 관련해서 법무부와 외교부, 대통령실 등 고위 관계자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추석 연휴가 지나면 정점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통보도 이루어질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내란 특검에서 YTN 우종훈입니다.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를 불러온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한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화재 원인이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과실 혐의가 있다고 판단된 국정자원 관계자 등 4명을 입건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오승훈 기자. 네, 대전, 충남, 세종 취재본부입니다. 네, 경찰이 이번 화재와 관련해서 국정자원 현장 관리자 등을 피의자로 전환했다고요? 네, 대전경찰청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현장 관리자 등 4명을 업무상 실화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현장 작업자와 감리업체 관계자도 포함됐습니다. 경찰은 어제까지 당시 현장에 있던 작업자 등 12명을 상대로 배터리 전원 차단 시점과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조사했는데요. 경찰은 관계자 진술과 서버 기록 등을 토대로 작업에 앞서 비상 전원장치 배터리의 전원은 차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화재 원인이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조사 내용을 토대로 사고 원인과 연관이 있다고 판단된 사람들을 피해자로 입건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수사 상황에 따라 입건자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불이 난 5층 전산실에 있던 배터리들을 화재 다음 날 모두 밖으로 꺼내줬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발화 추정 배터리 6개를 확보했는데요. 이후 수조에 담가 남은 전류를 빼내는 안정화 작업을 진행했고 이틀에 걸쳐 대전과학수사연구소로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남은 물기 제거 등 추가 안정화 작업이 필요해 당장 감정에 들어가는 건 아니라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배터리 정밀 감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본원으로 옮겨진 뒤 시작될 예정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 규명에는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찰은 어제까지 국과수와 함께 나흘째 합동 감식을 벌였습니다. 어제는 불이 난 전산실을 입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3D 촬영과 발화 부위에 대한 정밀 감식이 진행되는데요. 오늘부터는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물을 분석하고 감정하면서 필요에 따라 수시로 현장 감식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전산실 내부 CCTV를 통해 화재 당시 상황을 확인했는데요. 하지만 발화 지점을 직접 비추고 있는 건 아니어서 주변 CCTV 영상 등을 추가로 확보해 화재 당시 전후 상황을 분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대전 충남 세종 취재본부에서 YTN 오승훈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원인을 둘러싸고 온라인상에서 거짓 정보가 잇따라 퍼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불안과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 엄정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예진 기자, 경찰의 공지 내용 어떻습니까? 네, 경찰청은 오늘 언론 공지를 통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된 거짓 정보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온라인상에서 근거 없는 거짓 정보가 퍼지고 있고 이를 일부 유튜버가 확대 재생산해 국민 불안과 혼란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경찰은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해 꾸린 대전경찰청 국정자원 화재 전담팀과는 별도로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를 중심으로 허위 정보를 방지하기 위한 수사에 나선다는 계획인데요.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악의적인 왜곡 정보를 유포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불이 난 뒤 일부 유튜버를 중심으로 각종 음모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부정선거 증거를 없애려 기획한 범죄라든가 중국인 무비자 입국 시기에 맞춰 공산당을 침투하려는 작전이라는 등의 거짓 주장이 잇따른 겁니다. 전산망 마비로 한때 전자여행 허가 사이트에서 체류지 주소 입력이 어렵게 되자 중국인 범죄자가 무분별하게 입국할 수 있다는 주장이 빠르게 퍼지기도 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28일 이번 무비자 입국 대상자들은 기존 출입국 시스템과는 다른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고 사전에 명단을 확인해 과거 불법 체류 전력자 등 고위험군은 무사증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선거정보 시스템 등 선관위 서버는 아예 인터넷 연결이 차단된 폐쇄망에서 별도로 관리돼 이번 화재와는 무관합니다. 그럼에도 허위 주장이 사그러들지 않자 경찰은 결국 강력한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임혜진입니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론 시작합니다. 오늘은 복귀왕 민주당 의원,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검찰청 해체가 확정된 어제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40명 전원이 검찰로 조기에 복귀시켜달라고 요청했었죠. 정치권 반응은 엇갈리고 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검사들의 항명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은 파견 검사들의 항명은 한마디로 기가 찬다. 지금은 내란 뒷감당을 하고 오물 청소를 해야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여야 목소리 이어서 들어보시죠. 특검에 파견당한 검사로서 공직자로서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법무부 장관이 강한 감찰해서 징계해야 된다. 조치해야 된다.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망각하고 만약에 그런 취지라면 망각하고 그걸 될 수 있어서 상당히 좀 유감스럽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공무원이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말 안 들으면 너희들 혼내줄 거야. 이런 식으로 윽박 지르는 거 이게 최근에 민주당의 모습인 것 같아요.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하겠다면 명확하게 그렇게 하든지 특검은 모든 권한을 다 갖게 하고 공수처를 수사 기소권을 다 갖고 공수처는 또 확대하겠다고 하고 이게 이율배반적인 거 아닌가요? 이미 윤석열 정부 내내 그 편파적으로 검찰권을 행사하는 데 대해서 검찰 내부에서 반성을 한 번도 안 했어요. 네. 그 업보입니다. 그 업보예요. 당해도 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이런 식으로 아예 그냥 뿌리를 뽑아버리고 없애는 건 너무 심하지.
네, 김건희 특검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반발 움직임이 터져 나왔는데 정보조직법 통과 이후에 검사들의 단체 행동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잇따라 징계해야 된다, 이건 항명으로 봐야 한다, 이런 비판 공세를 가세하고 있는데 같은 의견이신가요? 뭐 같은 의견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저는 좀 답답합니다. 우리 검사에게 불이익을 주니까 비상계엄으로 인한 내란 혐의 그리고 김건희의 여러 가지 혐의들 이런 부분 수사 안 할 거야 라는 말이잖아요. 얼마나 오만방자한 겁니까 이것이. 앞으로 1년 동안은 검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이 아직도 있어요. 상당 부분 분리는 되어 있으나 아직도 있습니다. 그 1년 동안은 우리는 새로운 대안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특검이라고 하는 제도는 기존에 있는 검찰청과는 또 다른 트랙입니다. 법으로 정해놓은 특별한 영역의 수사를 담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와서 우리는 파견된 사람들이니까 우리 친정집 불이익 주고 있으니까 나 안 할 거야? 이거는 내란에 동조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거죠. 왜 검사들이 이렇게 막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검사들의 이런 행위가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상당 부분 일조했다. 물론 90%의 검사들은 억울하겠죠. 하지만 이렇게 40명의 검사 전체 중에서 앞장선 한두 사람이 죄가 있는 게 아니고 동조한 40명 모두가 다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어떤 뭐 징계나 감찰 이것이 아니고 반성하면서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스스로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그런 대안이 있다라고 하면 검사로서 스스로의 미래를 좀 이야기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물론 90% 이상의 검사들은 억울할 수 있겠지만 지금 검사들의 집단 반발은 오만방자하다,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이나 이 정권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은 기가 찰 거예요. 답답할 거예요. 아니 우리가 권력 잡고 이렇게 힘이 있는데 검사 너들이 우리한테 집단으로 항명해?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소. 저분들이 지금 나 수사 안 해 하고 가겠다는 거 아니잖아요. 이 수사 중인 것들은 다 이 사건을 끝낸 후에 돌아가겠다라는 건데, 그리고 한마디 더 붙인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가 저 수사와 그다음에 기소 공소 유지를 동시에 하면은 이게 문제가 많은 것처럼 해서 수사와 기소 공소 유지를 분리시켰잖아요. 분리시켰는데 아니 정작 내가 하는 일은 보니까 수사도 하고 그다음에 기소도 하고 공소 유지도 하고 그리고 또 별건 수사도 하고 또 언론에 나가서 브리핑도 하고 왜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이게 맞지 않잖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여권에서 설득을 해야죠. 납득을 저 얘기는 제가 보건대는 우리 국민들이 하는 얘기일지 몰라요. 그리고 검사들 중에 일부 정치 검사들이 있었죠. 그 정치 검사들은 우리 정치권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대부분의 90% 이상의 이 검사들은 정말 반낮 없이 국민들을 위해서 수사하는 거 아닙니까? 마약 수사하고 폭행범 잡고 이런 수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 수사 그런 검사들까지 전부 악마화해서 마치 검사는 권력에 빌붙기나 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죄 없는 사람 죄 만들어서 한 것처럼 저렇게 몰아가는데 저 검사들이 가만히 있는 게 이상하죠. 근데 저분들 저렇게 무슨 징계해라 협박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이미 저분들은 저 집단 항명이라는 거 할 때 징계 각오하고 하는 걸게요. 왜 저렇게 만드는지 이제 취임한 지 4개월밖에 안 되는 이 정권에 왜 저렇게 나라를 어지럽게 혼란하게 만드는지 본인들도 한번 반성을 해보시라 이거예요. 예,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지금 검사 수사하지 말아라, 그런 법을 통과시켜 놓고 지금 특검은 수사와 기소 다 해야 되고 공소 유지까지 해야 하지 않느냐, 이 모순적인 상황이 혼란스럽다, 이런 입장인 거거든요. 지금 권 의원님께서는 이런 상황에서 여당에서 설득을 해야지 윽박지를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특검에서 공소 유지까지 잘 하려면 분위기를 잘 이끌어 나가야 할 텐데 지금 내부 동요가 우려되는 상황 아닌가요?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상황입니다. 특별한 사건이라든지 또 특별하게 검찰에서 담당하기 부적절한 사건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법으로 보장된 별도의 제도예요. 트럼프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미친 특검이라고. 미국 내에서도 수사와 기소가 명백히 분리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검은 존재하고 그 특검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다른 영역이란 말입니다. 특검이라고 하는 데는. 다만 우리는 이제 그 특검의 수사 검사들을 검찰청으로서 파견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데 특검도 검찰과 똑같이 수사권, 기소권 분리하세요라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영 다른 집에 와서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검찰 내에서 했어야 되는 거예요. 검찰들의 의견으로. 단 그런 의견을 제시할 때는 왜 검찰 독재라는 말이 나오고 윤석열이라는 괴물이 나왔는지에 대한 스스로의 반성을 해봐야 돼요. 검찰 독재 윤석열이 결국은 검찰에 기대서 일을 하다가 이것도 약한 듯하니까 군대까지 동원하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기반에 검찰이 있었어요. 대통령으로 만들어주는 전 과정에 검찰의 전체 조직이 함께 기여했다라는 말에 대해서 부정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면 반성적 성찰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우선인데 왜 우리 거 빼서 왜 우리한테 그래? 우리는 열심히 했는데 일부 정치 검찰이 잘못된 거지 왜 내가 잘못이야? 이거는 그야말로 투정 부리는 거죠. 그리고 번지수가 명확하게 잘못되었다. 지금은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기인 불법 비상계엄으로 시작된 대한민국의 정치를 안정화시키는데 현재 특검이 그 역할을 하고 있고 그 속도를 빨리 진행시켜야 대한민국의 정치 혼란이 빨리 끝낼 수 있어요. 그러려면 지금 파견된 검사들은 우리를 돌려보내달라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빨리 수사의 결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파견 검사들이 집단 반발할 것이 아니라 빨리 수사 결과를 내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첨언 있으면 짧게 듣겠습니다. 네. 거기 윤석열 갖다 붙일 일 없어요. 윤석열 그렇게 만든 것도 민주당이에요. 민주당 검찰총장까지 시켰잖아요. 그런 사람을 왜 검찰총장까지 시켜가지고 뻑하면은 윤석열 핑계대면서 모든 자기 잘못을 빠져나가려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검이란 거는 보충적으로 예외적으로 하는 거예요. 앞으로 그러면은 민주당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권 운영하면서 지금 저 중대범죄수사청 만들었잖아요. 공수처까지 있어요. 그럼 앞으로도 다시 특검 만들 거예요 또?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그러면 검사들 놔두고 지금 검찰 제도를 놔두고 특검을 운영한다 그러면 모를 거예요. 그러면은 검사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게 100% 맞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저는 정청래와 추미애가 저지른 장난이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든 거예요. 보세요. 당시에 검찰개혁하자 그럴 때 정청래 당대표가 무슨 추석 전에 무슨 밥상에 선물을 올릴다 그럴 때 용산하고 정성호 법무장관은 속도 조절을 하자고 그랬잖아요. 제가 보건대는 적어도 이 특검의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이후에 하려고 하더라도 그때 해야지 왜 이렇게 정권을 가진 사람들이 나라를 어지럽게 만들고 국민들이 불안하게 하고 그렇게 해놓고는 자기들은 잘못은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검사들 윽박 지르냐 말이에요. 이렇게 국정을 운영하면요. 제가 볼 때는 피해는 국민들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민주당도 정청래 추미애 노선 따라간 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이제는 냉정하게 한번 돌아보세요. 네, 지나치게 빠른 속도의 검찰청 폐지, 검찰 개혁으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셨습니다. 네,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특정 종교단체 신도들을 동원해서 당원으로 가입시켜 당내 경선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 야당이 제기했던 의혹이 민주당 여당에서도 제기가 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먼저 듣고 오시죠.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모 위원장이 특정 종교단체 신도 3,000명의 개인정보를 확보해서 그들을 권리당원으로 만들기 위해 6개월 동안 당비를 대납하겠다며 제보자를 회유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내년은 2월이나 3월에 후보를 선택하는 그 전화나 URL이 가면 그때 이제 클릭해서 후보를 선택해 주시면 지정이 또 내려오나요? 지정이 또 내려오나요? 진짜 김민정 알겠습니다. 민주당 당원 3,000명이 1인당 1,000원씩 6개월 동안 내야 하는 당비를
1,800만 원을 대신 내주겠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죠. 이어서 들어보시죠. 자원 가입하고 이런 거는 문제가 아닌데 돈을 우리가 이렇게 이제 받아서 하게 되면 나중에 또 이게 그 돈이 문제가 되지 않나 하는 개인적으로 나가는 거니라서 근데 돈이 1,800만 원이에요. 저희 양식 아시죠? 주민번호 기자에게까지 완전히 나와야 되고 더불어민주당 당원 그 신청서 뭐 그런 거예요. 그 기능 자체. 녹취록의 당사자인 김경 서울시 의원은 명백한 조작이자 정치 보복이라고 반박했는데요. 들어보시죠. 민원을 듣는 과정에서 사격연맹 장정희 부회장이 먼저 선거 때 사람 모집 힘들지 않느냐. 내가 관리하는 회원이 3,000명이다. 의원님 내년 선거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사격연맹 장정희 부회장에게 당원 가입 방법과 절차를 안내했을 뿐입니다. 네, 그동안 통일교신도를 동원했다는 의혹 때문에 국민의힘이 수사를 받았는데 어제 기자회견을 연 국민의힘 진종호 의원, 김경 서울시 의원이 종교신도 3,000명의 개인정보를 활용해서 내년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에 활용하려고 했다. 이런 의혹인 거예요. 네, 김민석 총리의 이름이 등장해서 어제 화제가 됐는데요. 한번 정리해 주시죠. 이거는 상당히 음모가 좀 들여다 보입니다. 우선 민주당의 경선 체제는 누가 대신 당비를 내줄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입당한 지 1년 내에 있는 자로서 당비를 한두 번 낸 사람에 한해서 1년에 6개월의 당비를 한꺼번에 내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낸 사람들이어야 돼요. 한꺼번에 뭉탱이 돈으로 내거나 이런 사람들은 부정의 의혹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경선 자격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경선 이 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이 아마 의혹을 제기한 것 같고, 그리고 특정 종교단체다, 그러니까 통일교와 국민의힘이 뭐 어떤 그 의혹이 있다라는 것에 대한 그 대응으로 아마 이런 말을 쓰는 것 같은데, 여긴 특정 종교단체가 아니라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그 저분 사경연맹 부회장인가 하는 분이 불교, 그러니까 특정 종단이나 종파에 속하지 않은 불교 신도들의 명단을 그렇게 갖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로 확인을 했어요. 그분들을 자기가 명단을 갖고 있으니까 도와줄 수 있다라는 말을 그 김경 시의원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김경 시의원은 당원 모집을 하고 싶었었고, 그리고 그 이유는 본인이 다음번에 영등포 구청장 경선에 나가고 싶어 했던 분이라고 해요. 그런데 영등포에 누가 국회의원이죠? 한쪽에 김민석 의원이 지역구를 갖고 있는 국회의원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김민석이라는 말은 김민석이라는 말을 해서 당원 모집을 하는 게 훨씬 더 용이하기 때문에 일부 그랬을 수도 있다라는 추론을 하는데, 본인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확인되지 않은 논란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고, 결국은 이 구조를 잘 모르는 가운데서 민주당에서도 국민의힘과 똑같이 이런 일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 설령 구조를 몰라서 했다 할지라도 이 행위가 진행이 됐느냐? 안 됐어요. 그 부분은 아마 사경연맹 부회장 그분도 아실 거예요. 이게 뭐 대납을 했다는 것은 아니고 대납해 주겠다 뭐 이런 그렇죠. 멘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제안을 하고 혹은 제안을 받고 한 이야기들이 마치 그런 것 마냥 폭로가 되어 있어서 굉장히 사실 자체를 오도하고 민주당에 대한 어떤 그 위상을, 통일교와 관련이 있는 국민의힘의 현재 모습을 물타기하기 위한 이런 어떤 공작적 음모가 좀 풍기는 내용이라서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저 김경 시의원은 이게 이제 당의 부담이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스스로 탈당하면서 법적으로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희 자체 감찰 내에서도 이런 부분은 상당 부분 김경 시의원의 주장과 맞아 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음모 가능성까지 제기를 하셨는데 어쨌든 녹취 내용에 지령이 내려오나요? 뭐 김민석으로 가시죠. 이런 부분 때문에 좀 화제가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복장 의원님 말씀하시는 게 민주당이 당혹스럽죠. 계속 이제 통일교를 가지고 우리 국민의힘을 극우 정당이고 특정 종교 단체 배후에 있는 정당으로 몰아가고 싶은데 지금 민주당에서도 똑같은 저런 일이 발생을 하니까 당혹스러워서 민주당의 저것은 자꾸 공작적 음모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게 한목의 당비를 내는 것 아니라고 얘기하셨는데 당비를요, 당원에 가입하고 월 1,000원씩 낸다 그러고 통장 안에다가 6,000원을 넣어놓으면 매달 1,000원씩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6,000원씩 내는 게 아니라 이게 그걸 다 합치면은 1,800만 원이고 명백히 얘기하잖아요. 그거 내가 대신 내줄 거니까 당신들 관계없다라고 까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아니 김민석 총리 얘기가 나오는 것도 지령이 내려 나오겠죠 하니까 김민석으로 가시죠. 김민석으로 이렇게까지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제가 볼 때는 이게 김경시 의원 하나밖에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어떻든지 간에 내년 서울시장 선거든지 아니면은 저 정책내와 다시 재대결을 할 당대표 선거든지 간에 저게 한 지역에나 한 종파에 3,000명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제2의 김경, 이 제3의 김경이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이 부분들. 근데 이거는요. 수사를 해봐야 돼요. 수사를. 지금 국민의힘 수사는 윤영호라는 전 세계일보 무슨 뭐 해외협력본부장 그 사람이 말로 진술한 걸 가지고 우리 당사를 2번이나 와서 다 털어가겠다고 당원 명부 500만 원을 다 내놓으라 하다가 지금 그거 자기들 갖고 온 통일교 명부하고 대조해서 일치하는 거 뽑아갔잖아요. 우리 당은 원내대표실도 와서 다 압수수색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무슨 조작이 있나요? 우리가 음성 변조를 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분명하게 그 김경이라는 사람이 저 사격연맹 부회장하고 통화한 내역, 녹취, 앉아서 얘기한 녹취가 그대로 나와 있는데 무슨 이게 음모고 조작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것도 음모가 조작인지도 정말 한번 수사를 해보세요. 예. 수사를 해서 민주당이 털 건 털어야 돼요. 예, 진종호 국민의힘 의원의 의혹 제기와 민주당의 반응 두 분의 의견까지 들어봤는데요. 민주당도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진종호 국민의힘 의원의 기자회견 직후에 정청래 대표가 철저한 조사를 지시한 겁니다.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윤리감찰단과 서울시당에 철저한 조사를 지시하고 위법 사항이 있을 땐 징계 조치하도록 했다고 밝혔는데요. 논란의 당사자인 김경 의원 말씀하신 대로 어제 탈당을 했습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대표가 발빠르게 대처함으로써 내부가 아닌 외부의 문제가 됐고 따라서 정쟁으로 번질 사안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녹취에서 언급됐던 김민석 국무총리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응할 가치도 없는 터무니없는 의혹 제기에 황당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공세 수위를 낮추지 않았는데요. 오늘 발언 들어보시죠. 기왕에 탈당하셨으니 조사에 성실히 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민주당에게 촉구합니다. 이 사안은 민주당 시의원 한 명의 문제가 아닙니다. 꼬리 자르기 멈추시고 몸통을 밝히십시오. 그때 이 사안의 본질은 김민석 총리의 내년 지방선거를 위한 사전선거 운동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민석 총리가 내년도 지방선거에 출마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미리 조직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나온. 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곧장 윤리감찰단과 서울시당에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고 서울시당은 김 의원이 모집한 당원에 대해서 전수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공세가 채 불붙기도 전에 정청래 대표가 바로 긴급 지시를 한 건데요. 이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당원 경선을 통해서 후보자를 뽑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번과 같은 위험성에 늘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국민의힘도 그럴 거예요. 여론조사를 한다라고 하면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전화를 받을 수 있게 기다리게 해야지 이기는 거니까. 그리고 당원 확보를 많이 한 사람이 경선에서 유리하니까 어떤 이유와 명분을 만들어서라도 나를 지지해 줄 수 있는 당원들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 것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후보들의 급한 불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이 딱 그런 시기거든요. 지금 지난 한 8월 달까지
입당이 된 자에 한해서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아마 이제 김경철 시의원도 구청장을 목표로 두고 많은 당원들을 모집했다라고 들었어요. 그 모집한 내용 하나하나에 대해서도 모두 다 확인을 한다라는 것이 저희들의 방침이고,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빠르게 대응하는 것은 일부 당내에서 어떤 사람은 김민석 공격하려고 그 좀 방어 안 해주고 바로 조사하는 거 아니냐라는 불만도 표시하던데, 그게 아니고 이 문제가 김민석 총리와 아무 문제가 없고 우리 당내 구조와는 아무 문제가 없고 개인의 일탈이거나, 그리고 혹은 저 통화가 제보하신 그 분과 또 김경 시의원 간의 통화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어찌 보면 그런 것을 할까라는 예비 음모의 통화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실행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그분이 확인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실행되었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확인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빨리 명명백백하게 이 의혹에 대해서 밝히고, 그리고 김경 시의원이 모집한 추천인 김경으로 되어 있는 모든 입당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고 그것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권 의원님 말씀 잠시 뒤에 듣고요. 저희가 속보가 들어와서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가 오늘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는데요. 지금 막 화면이 들어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박진영 JYP 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가 공동위원장을 맡아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박진영 공동위원장 함께 걸으면서 이 K-팝 문화 교류의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네, 개량 한복을 입은 것 같고요. 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통령 소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가 오늘 출범식을 열고 또 이렇게 지금 K-팝 도약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들어온 화면인데요. 네,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지난달 9일에 공동위원장으로 임명된 박진영 JYP 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와 최희영 문체부 장관을 필두로 한 조직 인선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민간위원은 대중음악, 게임, 웹툰, 영화, 라이프스타일, 투자 정책 등 7개의 분과로 구성된다고 하는데요. 네, 대통령의 발언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대중문화의 세계적 도약 그리고 국제 교류를 제대로 이끌어갈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출범을 우리 국민들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존경하는 백범 김구 선생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 우리 드라마로부터 시작된 한류 1.0 시대 이후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다양한 산업과 결합되면서 발전을 했고, 이제 전 세계에서 실시간 문화 교류가 이어지는 한류 4.0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우리 김구 선생의 말씀처럼 음악, 영화, 영상, 게임, 웹툰 등의 우리 문화, 즉 K컬처는 이제 더 이상 우리들만의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인이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유력한 매개체로 발전했습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백범의 꿈처럼 높은 문화의 힘으로 세계 평화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류 4.0 시대를 맞이해 문학의 핵심 리더와 지구촌 곳곳을 누비며 세계인과 교류 협력하는 정말로 귀한 분들을 이 자리에 함께 모시게 됐습니다. 오늘 출범하는 대중문화교류위원회는 여러 부처의 정책 역량을 결합하고 민간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활용하는 민관 원팀 플랫폼이라고 하겠습니다. 대한민국과 세계를 잇는 가교로서 교류 협력의 확대와 관련 산업의 성장까지 함께 이룰 수 있도록 큰 역할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정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 대중문화가 전 세계인들에게 웃음과 감동 그리고 공감을 주는 것을 넘어서 한국 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8길이 원칙이라고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철저히 지켜서 현장에서 자율성과 창의성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우리 정부의 지원 정책이 실질적이고 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든든하게 역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대가 매우 큽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출범 소식 이재명 대통령의 브리핑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저희는 두 분과의 대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진정호 의원이 쏘아올린 김민석 총리 관련 의혹에 대해서 짚어보고 있었습니다. 네, 이제 경선을 앞두고 내년 지방선거 경선을 앞두고 민주당 당원 가입을 유도했다라는 의혹인데요. 지금 꼬리 자르게 하지 말아라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서문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걸 김경 의원이 자기 뭐 내년에 구청장 출마하기 위해서 자기 선거, 자기 정치를 위한 거지 우리 당하고는 관계없다 이렇게 하면서 김경 탈당시키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그 녹취록을 들어보면 이게 김경 자기 정치를 위한 게 아니에요. 민주당 내년도 경선을 위해서 그리고 김민석 총리를 위해서 당원을 모집하고 1,800만 원이란 당비까지 내가 다 대납해 주겠다라고 하는 게 명백하게 나와 있는데 이걸 자꾸 김경 개인의 문제로 이렇게 치부한다고 국민들이 믿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탈당하고 윤리위원회 조사시키면 다 끝나는 건가요? 아니 지난번에 이춘석 의원 같은 경우도 본회의장에서 차명 계좌 가지고 주식 거래하다가 이거 탈당 바로 했잖아요. 그리고 윤리위원회에 감찰을 보낸 지가 8월 5일이에요. 지금까지 뭐 밝혀졌나요?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윤리위원회 감찰시키는 걸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게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예요. 이거는 우리 당하고는 관계없고 김민석하고는 관계없고 김경희가 자기 정치를 위해서 한 거다라는 걸로 덮어 씌우고 그리고 감찰윤리위원회에 보내가지고 이 윤리감찰단에 보내서 조사하게 했다라는 걸로 이제 덮는 거예요. 이걸로 덮어지지가 않아요. 이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부분들은 대한민국 정당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이번 기회에 민주당 이 지도부가 모르는 뭔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수사 의뢰해가지고 수사로 밝히는 게 나는 민주당을 위해서도 좋고 우리 정당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좋다고 생각해요. 우리 국민의힘은 지금 특검이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만약에 우리 당에서도 정말 누군가가 잘못된 생각으로 통일교를 이용해서 정말 집단적으로 우리 당원 가입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 당내 경선의 판을 흐리게 했다면 그거 단죄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민주당도 그렇게 단죄한다는 각오를 가지고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짧게만 제가 사실 하나 해드리면요. 정당은 당원들에 한해서만 윤리감찰할 수 있지 않습니까? 탈당하면 우리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그 사람에 대해서 감찰을 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당에서는 더 이상 조사할 권한이 없어서 진행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꼬리 자르기라는 얘기 들리는 거예요. 네, 진정호 의원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라고 했는데요. 국민의힘의 추가 제보가 있을지 민주당의 추가 반응이 있을지 들어오면 속보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권은 형법으로 배임죄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정했죠. 기업인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시켜주겠다는 건데 국민의힘은 이재명 구하기 꼼수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들어보시죠. 대통령이 직면하고 있는 대장동 비리 의혹, 백현동 비리 의혹, 그리고 법인카드 관련된 범죄 모든 것들이 다 배임죄는 업무상 배임죄입니다. 그거 없애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3중 ABS 장착하고 배임죄 없애서 듀얼 에어백 장착하고 그다음에 대법관 관련해서 증언하고 대법원장 내쫓고 그래서 방탄 유리까지 장착하고 대표가 돼서 욕은 못하고 신박한 발상에 박수를 보냅니다. 네, 한동훈 전 대표는 이 대통령 죄명이 배임죄가 아니라 절도죄나 살인죄였다면 민주당 정권은 절도죄, 살인죄를 없애버리겠다고 했을 거라고 비판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정치 공세라고 일축했습니다. 배임죄를 없애야 된다. 이러면 모든 배임죄가 다 없어지고 대체입법도 없는 것처럼 이야기가
사실 시중에서 돌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전혀 그게 아닙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만약 이재명 대통령이 절도죄나 살인죄 재판 받고 있었다면 절도죄나 살인죄도 없애자고 했을 거다 이렇게 직격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게 뭐 과연 상식적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냥 뭐 정치 공세를 하는 이야기니까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반박을 하시면 되지 왜 못 들은 걸로 합니까? 저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 본인들도 이 부분을 설명은 못할 겁니다 아마. 네, 민주당이 이 대통령이 재판받고 있는 배임죄를 면소시켜주기 위해서 배임죄 폐지를 들고 나왔다는 주장입니다. 이런 주장 꾸준히 제기됐었는데 입장 어떠십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배임죄를 없애자 이런 말 안 했었나요? 한번 기억을 돌이켜 보십시오. 네, 왜 하필 지금이냐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동안에는 우리 경제인들이 배임죄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해서 배임죄를 없애줘야 된다라고 먼저 주장한 정당이 국민의힘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저 법을 없애면 이재명이 이익을 보게 생겼네? 안 돼. 이게 뭡니까? 우리가 정치가 그 정치적 상대방 한 사람을 어떤 옥죄기 위해서 혹은 내 편에 이익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정치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배임죄가 그야말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런 거기 때문에 특히나 횡령과 배임의 이 차이가 너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해결하자라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배임죄가 갖고 있는 긍정적인 부분까지 다 없앤다라는 게 아니고 우선 폐지하면서 동시에 이것을 합리적인 대체 입법을 마련한다라는 것이 저희들이 그 진행하고자 하는 과정인데요. 이것을 그냥 이거 없애면 이재명 면소야 그러면 살인죄도 없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거 아니냐 싶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폐지하면서 대체 입법을 만들 것 같으면 그냥 지금 있는 법을 개정하면 될 것 아니냐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만 빠져나가게 만들고 기업들에게 어려움은 그대로 주겠다는 발상이기 저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기업인을 위해서 배임죄를 없애겠다는 거는 그거는 속된 말로 고양이가 지 생각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가 배임죄가 너무 엄격하게 적용이 돼 있어요. 지난 10년간 보면은 우리나라 배임죄로 기업인들이 기소되거나 한 게 965명이에요. 일본은 그때 31명밖에 안 돼요. 30배가 많아요. 그리고 경영상의 판단 문제를 가지고도 다 배임죄로 건단 말이에요. 이거 완화해 주는 건 맞아요. 그러면은 지금 있는 법을 개정을 하면 돼요. 그런데 이 법을 폐지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은 기업인들만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 공직자들 그리고 저 공기업의 지방자치단체장들 다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기업인들을 위해서는 별도의 또 법을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 의심을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이재명 구하기 법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이 세계 사건에서 배임죄로 걸려 있잖아요. 재판 중지대점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거 면소해주기 위한 그러면은 민주당이 선언을 해야 되죠. 우선 정치인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들, 공기업 임원들에 대한 배임죄의 완화는 하지 않겠다. 기업인들을 위해서만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면 될 일이에요. 근데 선언은 하지 않고 합리적인 야당의 의심을 가지고 무슨 저렇게 얘기를 하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저게? 배임죄 폐지에 정치인을 제외하겠다라는 조항을 넣으면 오해의 소지가 없을 거라는 말씀이세요? 짧게 청원 듣겠습니다. 법률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건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차별적인 적용을 하는 법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배임죄가 갖고 있는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해석이 가능한 부분, 이 부분은 새롭게 손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현재 있는 배임죄는 없애고 그 배임에 해당되는 빈 부분은 어떤 법으로 대체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주는 것이 지난날 배임죄를 없애야 된다라고 주장하셨던 국민의힘의 논리가 저는 맞아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네, 배임죄 대체 입법에 대해서 지금 있는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면 된다니까요. 이거 폐지하지 말고 왜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위인 설법이다라는 그런 오해와 비판을 가지면서까지 이걸 폐지하고 또 다른 법을 만들려고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민주당이 해왔던 걸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 위증 혐의로
했던 거는 선거법 위반이 되면은 허위사실 유포 부분들과 관련해서 선거법 위반이 되면 허위사실 유포는 죄가 안 되도록 선거법 개정하려고 했잖아요. 그동안 이재명을 위한 오직 이재명을 위한 민주당에 의한 법 개정이 한두 가지냐 이거예요. 이것도 저는 국민들이 민주당이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알만한 국민들은 또 이재명 대통령 배임죄로 걸려가 재판받고 있으니까 저거 면소시켜주기 위해서 배임죄 없애는구나 폐지하는구나 그러면서 명분은 그동안 생각도 하지도 않았던 기업인들을 위한 거 명분을 다는구나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자, 그 부분도 좀 더 말씀드리면 이재명 대표 때문에가 아니고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의 어떤 권한을 갖고 마음대로 적용을 넓힐 수 있는 것, 기소 권한을 갖고 기소를 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가장 빈 부분이 많은 것이 선거법에 있어서는 허위사실 부분이었고 그 다음에 배임죄 부분이었어요. 이런 걸 가지고 이재명에게 모두가 다 들이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적용됐던 것이지 만약에 이 허위사실 유포나 배임죄가 그렇지 않고 탄탄하게 촘촘하게 함부로 적용 못하게 법이 설계되어 있었다라고 하면 아마 적용하지 못했을 겁니다. 두 분의 상반된 의견 들어봤고요. 그러니까 복 의원님 보십시오. 그동안 배임죄 때문에 기업인들이 너무나 억울한 게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뭐라 그랬어요? 2012년도에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에 배임죄 없애면 안 된다. 배임죄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안 했잖아요. 근데 자기 문제가 걸리니까 이제는 와서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동안 허위사실 유포 때문에 선거법 위반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날아가고 또 벌금 내고 했어요. 그때는 아무 얘기도 안 하다가 이재명 지금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법으로 날아갈 판이 되니까 이제는 선거법을 바꾸겠다. 이러니까 국민들이 민주당의 의도와 그 취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배임죄를 폐지하면 안 된다고 했던 2012년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까지 소환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김계리 변호사가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나갈 때 끼니를 제대로 못 챙겨서 생명의 위협까지 있다며 석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 밥투정이라며 일침을 가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죠. 제대로 된 아침 식사를 하지도 못한 채 점심시간에는 컵라면과 건빵으로 점심 식사를 하였습니다. 구치소에 복귀하면 저녁 식사가 없거나 미리 말을 하면 소량의 밥을 준비하여 놓는다고 합니다. 피고인에게 실명과 생명의 위협까지 이를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인권 보장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점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변호사이기도 한 장윤미 민주당 대변인 컵라면이 오히려 특별 대우라고 평가했습니다. 나갈 때 컵라면과 건빵인 이런 별식을 먹는지 저는 처음 알았는데요. 이거는 특식 같은데요. 단순 별식이 아니라 이건 전직 대통령이라서 주는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들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오늘 SNS에 윤 전 대통령은 수용실에서 서바이벌이 어렵다고 하고 변호사는 밥투정을 부리고 있다며 곧 구치소 투룸 배정과 배달앱 설치까지 요구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으면서 호텔에 숙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수감 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한 데 대해서 정성호 장관 밥투정하냐 뻔뻔하다 이런 의견을 내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을 짧게 듣겠습니다. 부끄러운 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밥 못 먹는다고 하는데 수사받으러 안 나오지 않습니까? 재판정에도 안 나오지 않습니까? 어쩌다 한번 본인의 신변과 관련된 보석 신청을 하거나 이럴 때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말을 해요? 실제로 수사에도 매번 임하고 재판에도 매번 나오면서 저런 말을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제도를 어떻게 바꿔야 되는가라고 고민을 해볼 텐데 나오지도 않으면서 저런 말 하는 것은 정말 뻔뻔하죠.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보석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었습니다. 김계리 변호사가 이제 사실 윤석열 키즈 아닙니까 저분이.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한다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한편으로 보면 지지자들에게는 탄압받고 있다. 이런 걸 통해서 동정심을 유발하고 그것을 통해서 윤 전 등에 대한 뭔가를 도움을 준다고 저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제가 보건대는
번지수를 잘못 짚었어요. 저거는 윤 전 대통령을 위한 게 아니라 윤 전 대통령을 아주 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그때가 이런 걸 거예요. 새로운 사건으로 기소가 돼서 첫 재판이 열리고 오전에 그다음에 점심을 먹고 오후에는 보석 심리를 받아야 되는 그 사이에 아마 점심을 밖에 나와서 먹어야 되니까 컵라면하고 건빵하고 이렇게 간 것 같은데 대통령 그동안 재판에 안 나오셨으니까 일상적으로 저렇게 점심을 주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걸 하나를 가지고 마치 대통령이 밥 투정하는 전 대통령으로 김계리 변호사가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윤 전 대통령을 위한 길인지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를 좀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얘기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예, 김계리 변호사의 변호 전략에 좀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온 복귀영 민주당 의원,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찰서에서 보관하던 압수물인 오토바이가 없어졌는데 알고 보니 압수 당사자인 10대가 훔친 걸로 드러났습니다. 오토바이가 없어진 지 2주가 지난 뒤에야 경찰이 이 사실을 알아챘는데 압수물 관리 부실과 관련해서 내부 감찰이 시작됐습니다. 이 문제 단독으로 취재한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명준 기자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경찰서에서 보관하던 압수물이 없어진 건 지난달 3일 새벽입니다. 10대 A군 등 2명이 경찰서 압수물 창고 앞에 보관 중이던 125cc 오토바이를 훔쳐 달아난 겁니다. 이에 앞서 A군은 훔친 오토바이를 창원 지역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 경찰의 오토바이를 압수당했는데 며칠 뒤 경찰서에 몰래 들어가 훔친 겁니다. 경찰은 도난 사실을 오토바이가 없어진 지 2주 뒤에 인지했고 오토바이의 행방을 추적하다 창원 지역 교통사고 현장에서 해당 오토바이를 회수했습니다. 교통사고 당사자는 A군이었는데 오토바이가 시끄럽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1.6km가량을 도주하다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A군은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압수물 보관 관리와 관련한 경찰 내부 규정상 오토바이 같은 압수물은 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잠금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채 압수물 창고 앞에 보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번 압수물 관리 부실 사건과 관련해 내부 감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취재본부에서 YTN 이명준입니다. 네, 모레부터 시작될 추석 연휴, 초반에는 제주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비와 강풍이 예상됩니다. 추석에는 수도권과 강원도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지만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고한석 기자입니다. 기상청은 추석 연휴 전국에 크고 작은 비 소식이 있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휴 초반인 2일부터 4일 사이 남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제주와 남해안에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강한 바람과 3.5m에 이르는 높은 물결이 예보돼 항공기와 여객선 운항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귀성길 교통 이용객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휴 중반과 추석 당일인 6일에는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6일인 추석 당일날에는 대기 상층으로 옅은 구름이 유입되면서 비가 예상되고 있는 강원 영동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볼 수 있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의 보름달은 6일 오후 5시 32분에 떠 다음 날 새벽 6시 20분에 집니다. 달이 가장 높이 뜨는 시각은 서울 기준으로 밤 11시 50분입니다. 연휴 후반인 8일과 9일에는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기온은 평년보다 5도 안팎으로 높습니다. 낮 기온은 22도에서 29도, 아침 기온은 14도에서 23도로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추석 이후에도 따뜻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청은 다만 필리핀과 대만 동쪽 해상에서 열대저기압이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연휴 후반 날씨가 달라질 수 있다며 최신 기상 정보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산림청이 올해 주요 4대 단풍 절정 시기를 담은 2025년 산림 단풍 예측 지도를 발표했습니다. 단풍은 대부분 10월 하순에서 11월 초에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설악산은 10월 25일, 속리산 27일, 내장산 11월 6일, 가야산은 11월 11일쯤 가장 물들 전망입니다. 수종별로는 단풍나무류가 11월 1일, 은행나무는 10월 28일, 참나무류는 10월 31일에 절정을 맞겠습니다. 산림청은 최근 10년 동안 단풍 절정 시기가 평균 4에서 5일 늦어지는 추세라며 기후변화가 원인으로 꼽힌다고 밝혔습니다. 필리핀 중부 세부섬을 규모 6.9의 강진이 강타해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현지 시간 30일 오후 9시 59분에 필리핀 세부섬 북부 해안 도시 보고시에서 북동쪽으로 약 19km 떨어진 해상에서 규모 6.9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앙은 북위 11.15도, 동경 124.14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10km입니다. 강진으로 지금까지 수십 명이 숨지고 부상자도 속출하고 있다고 현지 당국이 AP통신에 밝혔습니다. 이처럼 필리핀 세부섬 인근에서 일어난 강진으로 인해 한국인 한 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외교부는 지진 당시 낙하물로 우리 국민 한 명이 경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하고 영사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우리 국민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추가로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세청이 한강벨트 등 30억 이상 초고가 주택 거래를 전수 검증해 외국인과 연소자 등 104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30억 원이 넘는 초고가 주택 거래 5천여 건을 전수 검증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강남 4구와 마용성 등 한강벨트 지역의 초고가 주택 거래에 대한 검증에 집중했습니다. 그중 자금 출처가 의심되는 외국인과 30대 이하 연소자 등 104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또 부모 찬스를 이용해 주택 취득 자금을 편법 지원받아 고가주택을 취득한 혐의가 있는 연소자의 자금 출처도 검증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보유세 인상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추석 연휴 이후 추가 대책을 발표할 가능성이 점쳐지는데요. 이런 가운데 부동산 관련 주무부처인 국토부와 서울시가 공급 대책과 규제 방향에서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주택 공급 대책으로 공공주도의 공급을 내세운 97 대책. 하지만 대책 이후에도 서울 아파트 값이 3주 연속 상승폭을 키운 가운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보유세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장관 개인 입장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인간 김윤덕 입장을 얘기하면요. 저는 보유세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윤덕 개인 입장으로는 보유세 늘리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다. 개인 의견을 전제로 한 발언임을 강조했지만 취임 전부터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고 공언했던 이재명 대통령 기조와는 결이 다른 발언을 내놓은 셈입니다. 김 장관은 또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등 모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추석 연휴 이후 부동산 수요 억제 카드로 세제 개편 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국토부나 행안부의 대통령령을 수정을 해서라도 얼마든지 세제에 대한 부분을 조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 국회까지 가지 않더라도 가능하고 부처 간의 협의를 하고 그로 인해서 보다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하고자 하는 게 아무래도 이제 주무부처의 생각이 아닐까. 공교롭게도 같은 날 오세훈 서울시장은 공공주도 사업 효과가 떨어진다며 민간 중심의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방안을 담은 주택 공급 방안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토호구역 확대 지정 가능성에도 선을 그었는데 지난번에 지정했던 토호구역 이상 더 추가 지정 계획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계속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공급 대책과 규제 방향 측면에서 국토부와 서울시 간 엇박자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를 의식한 듯 김 장관과 오 시장은 공식 석상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협력 의지를 다졌지만 엇박자 우려를 불식시킬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두입니다.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1년 동안 김치 냉장고에 숨겨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네, 또 부장판사 3명이 근무 시간에 낮술을 먹고 노래방에서 시비가 붙어 경찰까지 출동한 사건도 있었는데요. 법원 감사위원회가 경고 처분만 내려서 솜방망이 징계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들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여자친구를 살해한 것도 모자라서 김치냉장고에 장기간 보관을 한 건데 살해한 뒤에 김치냉장고를 구매했다고요? 피의자가 지난해 10월 20일에 전북 군산의 한 원룸에서 동거하던 여자친구를 살해합니다. 두 사람은 같은 직장에서 만나 교제를 시작했고 두 사람 모두 퇴사한 상태였는데 그동안 피의자는 주식 투자로 생계를 유지해 왔다고 합니다. 이 사건의 전모는 불과 이틀 전 29일 드러나게 되었는데 살해 이후에 김치 냉장고를 마련하였습니다. 즉 시신을 은닉할 장소로 김치 냉장고를 상정하였던 것 같고 살인 사건에서는 혐의를 명확히 하고 양형 자료로 삼기 위해서 부검은 불가피한데 부검 과정에서도 현재 시신이 해동되지 않아 곧바로 부검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냉동 상태로 계속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근데 1년 동안이나 범행을 숨길 수 있었다는 게 좀 놀라운데요. 어떻게 그랬나요? 살인 범행 이후에 피의자는 피해자 휴대전화로 이 피해자의 가족에게 마치 잘 살아 있는 것처럼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전화 통화를 시도해 올 때에는 바쁘다면서 통화는 끝내 하지 않았는데 이 피해자의 집 월세, 즉 자신의 명의로 계약한 월세 30만 원도 꼬박꼬박 내면서 집주인의 의심도 피해갔습니다. 범행 이후에 여자친구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여자친구 명의로 대출도 받았다고 하는데 돈을 목적으로 하였을 수도 있지만 이와 같은 생활 반응을 지속적으로 보이면서 각종 의심을 피해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다른 여자친구와 동거하면서 그 동거하는 여자친구에게 피해자 행세를 해달라고 했다고요? 이 피의자는 사실 또 다른 여성과 10년간 동거관계를 유지해왔고 피해자 여자친구와는 3년간 동거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속된 표현으로 두 집 살림을 해온 것인데 피해자를 살해한 이후에 또 다른 여성과 동거관계를 지속해 오는 과정에서 이 피해자의 가족이 신고를 해왔고 경찰의 수사 압박이 시작됩니다. 이 경찰이 이 피의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와서 피해자를 만나거나 전화 통화를 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취지로 압박을 가하자 피의자는 또 다른 여성 동거인에게 피해자 여성인 척 연기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요구는 또 다른 여성에게도 충격적이었고 끝내 사건을 실토한 이후에 이 여성의 친언니가 신고하면서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좀 복잡한 사안이긴 한데 김치냉장고가 있는 기존의 집은 그대로 두고 지금 이제 원래 동거녀와 함께 계속 살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원래 동거하던 또 다른 여성과 계속해서 살고 있었고 기존에도 두 집 살림을 동시에 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3년간 동거였던 여자친구를 살해한 이후에 역시나 기존에 동거였던 또 다른 여성과 그 동거관계를 지속해왔는데 그동안에는 철저하게 범행을 숨기면서 이 또 다른 여성에게도 자신의 범행 사실을 전혀 언급하지 않다가 경찰의 압박에 비로소 실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여자친구를 살해한 거죠? 일단 피의자 진술상으로는 피해자로부터 5천만 원을 빌렸는데 주식 투자로 4천만 원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다툼 끝에 격분해서 살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범행 이후에 피해자의 카드를 사용하거나 피해자 명의로 추가로 5천만 원 대출받은 정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찰은 부검 외에도 금융자료, 주식 거래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관련된 정황을 확인하고 있는데 사실 이는 피의자의 진술에 불과합니다. 과연 다툼 끝에 격분해서 살인한 것이 사실인지 그 진술이 사실이라면 보통 동기 살인 유형에 해당합니다. 통상 징역 15년에서 20년 정도의 선고가 예상됩니다. 그렇지만 피의자 진술과 달리 수사 과정을 통해서 금전을 목적으로 살인하였거나 또 다른 여성과 동거 관계였으므로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거나 다른 범죄 발각을 막기 위한 취지였다면 이는 비난 동기 살인 유형으로서 징역 25년 수준도 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살해, 유기, 그리고 사자의 명의를 도용해서 대출까지 그런 것을 이제 가중을 처벌을 좀 해도 25년일까요? 이 범행의 경우에는 1년간 시신을 은닉해왔고 사회적 충격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완전 범죄를 꿈꿔왔던 것 같습니다. 이 범행 이후에도 태연하게 또 다른 여성과 동거관계를 지속해왔고 피해자 유가족에게도 철저하게 범행을 장기간 숨겨온 정황에 비춰보면 양형 가중 사유가 추가된다면 징역 30년 이상도 충분히 예상해 볼 만한 사안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치냉장고에 여자친구 시신을 숨긴 사건 짚어봤고요. 다음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에서 벌어진 판사들의 대낮 술판 사건인데요. 정확히 어떤 내용인가요?
지난해 6월에 제주지방법원의 부장판사 3명과 직원 1명이 낮에 식당에 가서 술을 마십니다. 예. 이어서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기는데 이 노래방은 술을 판매하지 않는 노래방이다 보니 노래방 업주가 출입을 막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일행은 끝까지 버텼고 결국 소란이 벌어져 경찰까지 출동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쫓겨난 부장판사들 결국 다른 노래방에 가서 술자리를 이어갔는데 사실 이때에는 근무 시간이었습니다. 재판은 없는 날이었습니다만 근무 시간에 술을 마시고 시비가 붙어 경찰까지 출동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예. 판사들이 근무 시간에 술판을 벌이고 또 시비가 붙고 이런 행위들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경찰이 출동해서 좀 어떻게 정리가 된 건가요? 아마 경찰이 출동했을 때 노래방 업주가 처벌을 원했다면 정식 사건으로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일단 시비가 붙고 소란이 일어나다 보니 이 업주는 신고를 했지만 통상 신고받은 사건의 경우에도 대다수가 막상 현장에서는 피해자가 굳이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고 이 상황 종결만 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아마 부장판사 일행도 뒤늦게나마 사과 의사를 표시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 경찰도 피해자 의사에 따라 사건을 직접 접수하지 않고 현장 종결로 마무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부장판사들은 또 다른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서 술자리를 이어갔는데 당시 입건되었다면 더 큰 파장이 일었을 것입니다. 예, 저희가 조금 전에 자료 화면으로 보여드린 건 AI로 재현된 화면이라는 점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된 이 판사들 법원 감사위원회 판단 결과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봤더니 엄중주의, 법관 품위유지 위반이라고요.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도 나오는데요. 근무 시간에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서 시비가 붙어 경찰이 출동하였다. 사실 업무 방해 등으로 충분히 형사 입건될 만한 사안입니다. 이 정도 사안이라면 경찰 등 다른 공무원이라면 적어도 정직 처분에 이를 만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고 처분에 그쳤는데 직무상 의무 위반과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의 사유를 든다고 하더라도 경고 처분에 그친 것 자체는 다소 낮은 감이 상당합니다. 법관은 그 징계 사유가 정직, 감복, 견책 3가지로 나뉘는데 헌법에 따라서 탄핵 또는 근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은 불가피합니다. 그렇지만 정직, 감복, 견책 충분히 징계 사유가 작용할 만한데 경고 처분, 징계 처분도 아닌 처분에 그쳤다는 부분은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고 앞으로 변경 가능성도 일부 점쳐집니다. 네, 그러니까 판사라 하면은 굉장히 이제 신뢰가 중요한데 지금 제주도에서 이 부장판사, 그냥 평판사도 아닙니다. 얼굴이 아닌가요, 그러면? 제주지방법원의 부장판사가 모두 합쳐도 10명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근무 시간에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서 시비가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자리를 옮긴다. 여타 법원의 재판 진행 과정을 지켜본다고 하더라도 이 지역에서 내가 주인이라는 의식이 강하게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여타 지역이었다면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철저하게 자신의 신분을 숨기거나 또 다른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신의 조치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게 일반적인 공무원, 나아가서 판사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통상적인 판사의 태도가 아닌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는데 제주지방법원에서의 판사의 행동은 자신이 이 지역의 주인이라는 인식이 밑바탕에 강하게 깔린 것 같습니다. 판사 자체의 일달 행동도 문제인데 지금 이런 소동에 있어서 업주 입장에서는 업무 방해로 신고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당시 업주가 처벌 의사를 밝혔다면 충분히 입건될 만한 사안이었고 특히 4명의 한 자리에 있었는데 이 입장을 막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버티면서 입장을 강행하였던 모습은 충분히 업무 방해로 의율할 만한 대상입니다. 물론 형사 입건되었을 때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할 가능성도 있고 직접적으로 업주 입장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벌금형에 그칠 수는 있었겠습니다만 결국 형사 입건되고 처벌에 이른다면 이는 상당한 중징계의 사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정직, 감복 등의 처분에 해당할 만한 사안인데 경고 처분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춰보면 사실 경고 처분은 징계 처분이 아닌 만큼 기존 대법원 판례에 비춰볼 때 아직까지는 징계 처분의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동일한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경고는 징계 처분이 아니고 또 다른 징계 처분을 충분히 예정할 수 있는 만큼 향후 이 사건 파장 정도에 따라서 징계 처분이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보통 이런 비슷한 유사 사례가 있다면은 뭐 징계 결과랄지 그런 것도 좀 전해지는 게 있습니까? 사실 여타 공무원에 비하면 법원 공무원의 징계가 비교적 느슨한 편입니다. 공무원의 수 자체가 적을 뿐만 아니라 유사 사례가 많이 집적되어 있지 않다 보니 일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동일한 사안이라면 교사, 경찰 공무원의 경우
배제 징계에 해당할 만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감봉, 견책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법관에게는 성직자 수준의 강한 도덕성이 요구되고 예. 이 정도 사안이라면 충분히 여타 사례에 비춰볼 때 감봉 이상의 징계는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예, 이번에 문제가 된 부장판사 중 한 명은 뭐 또 다른 의혹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뭐 변호사에게 회식비를 요구했다는 의혹인데요. 이 부분 정리해 주시죠.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지금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나 다소 충격적입니다. 지난해 6월에 이 사건에 연루된 부장판사 중 한 명이 합의부 재판부와 국선 변호인 회식을 해야 하니 변호사들에게 회식비를 대납해달라는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이 의혹이 제기되면서 현재 대법원에 진정서가 접수되었고 여러 변호사들이 동시에 같은 요구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까지는 의혹 단계라 사실관계를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마 대법원에서 철저한 의혹 진상 규명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부장판사는 지난 3월에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항소심 재판을 진행했는데 이 피고인들이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 첫 재판을 진행하면서 곧바로 변론을 종결하고 바로 1년 8월에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을 단행합니다. 예. 재판 실무례에 비춰보면 다소 이례적인 재판 진행인데 이 사건을 두고는 당시 이 부장판사가 선고 직전에 아무 말도 하지 마라, 한숨도 탄식도 내지 마라, 어기면 구속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고 하고 사실 이 사안을 두고는 합의부원과 합의하지 않고 곧바로 형을 선고했던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예. 법원 조직법상 합의 규정 위반입니다. 뿐만 아니라 첫 공판을 개시하고 바로 변론을 종결하면서 직일 선고를 한다. 물론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직일 선고는 가능합니다. 즉 변론을 종결하자마자 바로 선고하는 경우가 가능하긴 한데 예. 실무상으로 특히 형사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하면서 변론을 종결하자마자 곧바로 선고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적어도 한두 달 정도의 텀은 두기 마련인데 예. 애초에 일정한 예단을 가지고 재판에 임한 것 아닌가라는 의혹도 제기돼 있고 현재 이 부분은 공수처가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예, 좀 종합해 보면은 주인의식이나 특권의식이 좀 강한 판사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징계에 대해서 아까 이제 경고에 그친 부분이 좀 송방망이다라는 지적이 있지만 감봉도 언급해 주셨지만 견책은 최소한 하지 않느냐라는 지적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기존 여타 사례에 비춰볼 때 법원 내부적으로는 형평성을 고려해서 견책 수준에도 이르지 못하는 경고 수준에 그친 것으로 보이는데 예. 이 사안은 형평성만 논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사건 전반의 경위, 근무 시간에 술을 마신다던가 이어서 위법 행위가 반복해서 일어난 경위 등에 비춰본다면 더군다나 한 명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동시에 비위 행위를 저지른 사안입니다. 충분히 징계 절차에 나가야 하고 법원 내부에도 대법원 소속의 징계위원회가 존재합니다. 네. 징계위원회가 징계 절차를 신속하게 개시할 만한 사안으로 보이고 향후 국회 법사위가 국정감사에서 이 사안을 다룰 것으로도 전망되고 있는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은 국정감사가 불가능하지만 아직까지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근무시간 술 사건이나 회식비 대납 요구 사건은 충분히 다시 한번 감찰이 진행되면서 징계 처분에 이를 만한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YTN이 단독 취재한 내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10대들이 경찰서를 털어서 오토바이를 훔쳤다고 하는데 그 오토바이가 자신들이 압수당한 오토바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10대 피의자가 지난 8월 30일에 경남 함안에서 번호판 없이 방치되어 있는 오토바이를 훔칩니다. 이 오토바이를 훔칠 때도 키가 아닌 도구로 시동을 걸어서 훔치는데 다음 날 창원을 돌아다니다 시민의 신고로 적발됩니다. 절도 사실을 확인한 경찰이 이 오토바이를 압수하고 피의자 조사를 당일 진행하지는 못한 채 이 사건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 압수된 오토바이는 압수물 창고에 압수물이 가득 차 있다는 이유로 압수물 창고 옆에 일단 둔 상태였습니다. 예. 다만 시정 장치를 해두고 관련된 열쇠를 관리자에게 넘겨 주어야 하는데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해두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다시 조사를 받으러 온 피의자가 조사를 받으러 왔다가 오토바이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9월 3일 새벽에 몰래 경찰서 펜스를 넘어가서 이 오토바이에 다시 도구로 시동을 걸어서 훔쳐가기에 이릅니다. 이후에 9월 13일 역시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가 돌아다닌다는 신고에 따라서 파출소 경찰관이 검거하기에 이르는데 이 파출소 경찰관은 이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시로 파출소 마당에 이 오토바이를 내버려 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9월 16일 또 다른 누군가가 파출소 마당에 내버려 두었던 오토바이를 훔쳐갔고 9월 18일에
이 피의자 고등학생이 다시 한번 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 이때는 1.6km를 도주하다 경찰의 정지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 도주하는 과정에서 과속 방지턱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고 예. 결국 뇌출혈로 입원 치료를 받게 됩니다. 예.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데 이후 이 사건 전반의 경위를 파악한 경찰이 이 오토바이를 다시 한번 압수하게 되었습니다. 네, 사건 경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짚어봤는데 지금 경찰서에서도 압수했던 오토바이가 사라진 지를 2주 뒤에서 이제 좀 인지를 했다는 건데 뭐 압수물 관리 창고가 가득 차서 맞게 내놨다고는 하지만 좀 내부 규정상 이 부분에서 좀 문제는 없는 건가요? 9월 3일에 경찰서를 찾은 피해자가 이 오토바이를 훔쳐갔지만 9월 17일 담당 수사관이 이 사건을 송치하려고 압수물을 찾는 과정에서 비로소 도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 그동안 이 오토바이 압수물을 방치해 두었다는 취지인데 통상적인 사건이었으면 이 압수한 오토바이를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절차를 밟기 위해서 예. 피해자에게 연락하고 압수물을 확인하는 과정을 밟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번호판 없이 방치돼 있던 오토바이이다 보니 피해자 환부 절차도 진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해서 압수물을 그대로 방치해 두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압수물 창고에 이 압수물을 넣어두지 못한다면 관련된 시정 장치는 충분히 취해 두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상실 방지를 위해서 상당한 조치를 취해 두어야 한다는 규정이 엄연히 존재하고 내부 지침에 따르면 시건 장치를 하고 열쇠는 담당자에게 건네주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예. 절차를 밟지 않았다가 이 고등학생인 피의자가 다시 한번 오토바이를 훔치는 상황을 사건 송치 시까지 인지하지 못했다는 부분은 당연히 내부 징계 절차에 해당하는 사안입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가 압수당한 오토바이를 다시 훔친 이 10대도 어이가 없고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경찰도 어이가 없는데 각각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이 고등학생은 아직까지 만 16세로 알려져 있는데 보호 처분도 가능한 나이지만 사건의 진행 경과에 비춰보면 반복해서 절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절취한 행위 하나하나 모두 절도 행위라고 할 수 있고 무면허 운전에도 해당합니다. 예. 보호 처분에 그칠 사안이 아니라 형사 처벌을 해야 할 사안으로 보이고 다만 아직까지는 미성년자이다 보니 부정기형, 즉 장기, 단기를 각각 나누어서 선고하는 형이 선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사건 담당 경찰관은 직무유기죄를 거론해 볼 수 있는데 의식적인 방임, 즉 고의가 존재한다고 보긴 어려워서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건의 경위와 내용, 과실 정도, 이 사건 파급 효과를 고려해 볼 때 예. 충분히 감봉 정도는 가능한 징계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오늘 주요 사건들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경찰이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 한국체육산업개발에 대해서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방이동에 있는 한국체육산업개발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YTN 취재 결과 경찰은 한국체육산업개발 전 대표이사 A씨가 지인을 5급 일반직으로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 등과 관련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체육산업개발은 지난 1990년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으로 올림픽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이 자급제 단말기를 이용하는 고객을 겨냥한 새로운 통신 서비스 에어를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에어는 2030 세대 수요에 맞춰 데이터 중심의 단순한 요금제를 갖추고 포인트 적립 등 실용적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한국관광공사가 순천만 국가정원에 인공지능 AI 기반 관광혁신 서비스 광집사를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공지능 서비스 광집사는 맞춤형 코스 추천과 위치 기반 편의시설 안내, 주차 혼잡도 표시 등과 함께 37개 언어 통역 서비스까지 제공합니다. 대한항공이 미국 인공지능 광산기업 안드릴 인더스트리즈와 전 세계 대규모 산불 예방을 위한 통합 솔루션 개발을 추진합니다. 대한항공이 개발한 무인기와 운용 기술을 안드릴의 산불 대응 플랫폼에 적용해 산불 발화 지점을 신속히 식별 진압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소상공인연합회와 소상공인 노후생활 안정과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하고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김경환 사장은 협약 체결 후
소상공인들이 본인 소유 주택을 활용해 안정적인 노후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10월의 첫날인 오늘 온화한 가을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다만 퇴근길에는 소나기의 대비가 필요한데요. 현재 레이더 영상을 보면 서해상에서 강한 소나기 구름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밤까지 수도권과 충남 북부 서해안 지역에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내일도 아침에는 선선하겠지만 낮에는 다소 덥겠습니다. 한낮에 서울 26도, 대전 25도, 대구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구름이 많겠고 남부지방은 흐리겠습니다. 다만 오후 한때 경기 남부와 충남 북부 지역에는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늦은 밤에 전남과 제주도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개천절인 모레는 충청 이남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돼 귀성길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수도권과 영서에 비가 오겠고요. 이번 한가위 보름달은 서쪽과 남쪽 지역에서 구름 사이로 감상할 수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요일에 보내드린 뉴스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